이 종목은 대체 왜 움직였을까요? 특징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 아시아나 그룹주 한번 볼까요?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12%대 상승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다른 종목들은 2에서 5%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박상구 전 회장이 3년 내에 금호 아시아나 그룹, 이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를 자국의 회관에 산업은행에 제출을 했어요. 장 초반부터 그럼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무언가 계획이 나왔어? 라는 관점에서 투자자들이 집중해서 몰렸었는데요. 채권단 입장에서는 그게 크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한 1시간 전쯤이었을까요? 이 채권단 산업은행 측에서는 어떤 면에선 지난 30년 동안 너네에게 시간을 줬었는데 앞으로 3년간 시간 더 준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될 것 같는가? 아니겠는데 이런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어쨌건 관련주들 오늘 이렇게 강한 모습이긴 하나 앞으로 추적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에어부산은 여전히 상한가 기록이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의복주들 참 강합니다. 그중에 한셋이러 볼 건데요. 52주 신고가 1랩에도 오늘 또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매출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두드러지고 1분기에 흑자 전환 얘기도 스물스물 나오고 있고요. 이제 3만 원대 바라보고 있네요. 장중간 때는 3만 원 선 돌파가 되기도 했습니다. 로봇주 지금도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네요. 상승 탄력도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삼성과 현대와 한화, 두산 등등에서 국내 대기업들도 이 로봇 사업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습니다. 정부가 앞서서 이끌고 국내 대기업들이 뒤따라서 투자를 계획을 늘어나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이런 이슈가 될 때마다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로봇주들인데요. 이 중에서는 로보노보가 거의 탑인 것 같아요. 제일 대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3%대 강세.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슈에 너무 민감한 이 로봇주들이어서 좀 그냥 테마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일단 체크해보도록 하고요. 파워로직스가 올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오늘 5% 넘는 급등 기록하고 신고가 또 기록을 합니다. 카메라 모듈 잘 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미래 먹을거리로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하고 또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이거를 생산해내는 해외 공장 증설하겠다는 계획들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파워로직스 11,250원 올라 있는데요. 더 갈 수 있을까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또 하나의 종목 실리콘웍스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5% 넘는 상승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의 OLED 이 사업이 정상화로 돌입이 되면서 실리콘웍스의 OLED 관련 매출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는데요.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우기술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종목이 오늘 탑픽이에요. 강보합선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승 탄력도가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올해 들어서는 조금씩 올라가려는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회사인 키움증권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이거 인가하면 자회사 덕을 톡톡히 볼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그렇게 봐도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챙길게요. 네, 삼성 SDI 보겠습니다. 앞서 파워로직스 볼 때 친환경 배터리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배터리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삼성 SDI 2% 넘는 상승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며칠 전엔 또 중국 당국이 국내 기업들 그 전기차 배터리 단 업체 그 자동차에 대한 어떤 승인, 형식 승인을 통과시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기대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긴 합니다. SDI에 대한 전략도 챙겨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 SDI 먼저 보겠습니다. 한동안은 수소차 관련주들만 그렇게 봤었는데요. 그렇죠. 전기차 관련주들 오늘 스물스물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보여서 SDI 위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시간 어떠세요? 전기차 관련주요? 전기차 관련주들 작년마다 상당히 강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좀 소외당하는 느낌이 좀 받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실적이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부진했었던 종목들도 있었는데 중국에 대한 영향들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다른 나라들 보니까 지금 친환경차 늘리고 2차 전지 돈 많이 된다더라 하니까 이제 자국에서 이제 보조금 막 지원하고 이제 자국 내 기업에 있는 이제 배터리 업체들 상당히 많이 키우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중국의 CATL이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시장 점유율 글로벌로 봤을 때 한 5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나갔던 LG화학이라던가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소외를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이
가장 잘하면서도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바로 덤핑입니다. 조선도 그랬고요. 디스플레이도 그랬고 지금 뭐 시도하고 있는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다른 나라가 이제 잘 되면 막 보조금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이제 인구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10억이 넘는 인구가 있다 보니까 뭐 수출해서 뭐야 우리나라만 뭐 잘 해먹어도 우리 기업도 뭐 잘 살겠지 하면서 보조금 네. 가지고 R&D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나 뭐 일본처럼 R&D 열심히 해가지고 신제품도 만들고 퀄리티도 좀 높여야 되는데 중국은 그 보조금 가지고 그냥 팔리면은 뭐 추가적으로 뭐 돈 들어오는 거고 안 팔리면 뭐 보조금 가지고 생활하면 되지 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완성차 업체들에서 중국에서 이제 만든 이 전지들, 배터리에 대한 이런 만족도가 좀 많이 떨어졌었고 리콜 사태도 좀 일어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중국이 안 되겠다. 다시 또 수입을 좀 일부분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 SDI뿐만 아니라 뭐 LG화학이라든가 주요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업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조금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성으로 또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 관련주들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친환경 차량 관련해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뭐 대중교통이라든가 일반 승용차들이 정말 눈에 띄게 자주 보인다. 네. 전기차라든가 수소차가 이제 보기 질렸어. 이 정도가 될 때까지는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저렴한 구간에서 잡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 차트를 좀 보시면은 2018년도부터 해서 한 20만 원부터 26만 원 선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20만 원에서 25만 원 당분간은 이 박스권 플레이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살짝 좀 애매한 것 같고 살짝 5일선 이탈을 해줬을 때 한 21만 원 부근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25만 원까지는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배터리 관련 업체들 뭐 많잖아요. SDI도 그렇죠.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뭐 이노베이션도 들 수 있겠고 뭐 그렇죠. 다양한데 투자를 한다면 뭐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조금은 작고 좀 튀는 종목 쪽으로 눈 돌리는 게 더 빠를까요? 사실 작은 종목들 하면 뭐 에코프로, BM이라던가 뭐 후성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거는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가 이번에 네. 엠텍이랑 포스코 ESM이랑 합병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양극재랑 음극재랑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췄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면은 삼성 네. SDI와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인 결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좋아요 좋아요로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이번엔 앞서 힌트 주셨던 오늘의 탑픽으로 꼽아진 다우 기술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탑픽이니까 네. 왜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죠. 왜 좋습니까? 사실 그 다우 기술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투자를 안 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뭐 큰 종목도 아니고 사실 시가총액이 좀 큽니다. 1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재무 차트를 옆에다 켜놨는데 지금 PBR이 0.86배밖에 안 돼요. IT 사업 0.86. 0.86배. 지금 동종 IT 업계 보면 상상인이 한 2배 정도 되고요. 다른 기업들은 한 3배, 4배 정도 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다우 기술은 지금 0.86배 상당히 저평가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 매력을 좀 느낄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해외 법인이라던가 비상장사 또는 상장 계열사들 다 포함해서 지금 한 70개 정도의 계열사 및 자회사가 있어요. 그중에서 핵심적인 자회사들이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키움증권, 키움증권. 키움증권 있고 그다음에 한국정보인증 네. 그리고 사람인 HR이라던가 미래테크놀로지 네. 제가 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네. 그 4가지 정도 기업이 지금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상장사까지 포함하면 한 70개 정도 계열사를 거닐고 있는데 이 4개의 자회사의 지분 가치만 따지고 본다라고 해도 1조 원이에요. 근데 나머지 자회사들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까지 더한다라 그러면은 다우기술은 PBR 1배까지 대충 지금 주가 수준에서 한 1.5배 수준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키움증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터넷 은행이요? 그렇죠. 제3인터넷은행인데 사실 제3인터넷은행에서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네이버도 포기를 했잖아요. 네. 그 잘 나가는 네이버가 국내 해외에서는 지금 인터넷 은행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안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사람들이 많이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미 진출되어 있는 K뱅크라든가 카카오뱅크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전문 금융그룹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가입자들이 있었어요. 계좌 개설을 하던가 많이 있었는데 주요 고객층이 누구냐? 20, 30대층.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들이라던가
실제로는 뭐 카드가 디자인이 이뻐가지고 샀다, 뭐 발급받았다 하신 네, 분들도 네. 있는 만큼 아직까지 뭐 눈에 띌 만큼 여신 서비스라든가 수신 서비스에 대해서 강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금융권 냅두고 굳이 뭐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나라는 인식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키움증권이 지금까지 이 자리를 오게 된 계기,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된 이 과정들을 보면은 옛날에만 하더라도 증권 매매 수수료가 0.015%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키움증권이 이제 오프라인 영업점들 따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최저 수수료를 한번 승부를 보겠다 해가지고 현재 개인 투자들뿐만 아니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네, 맞아요. 결국에는 지금은 전부 다 키움증권 따라해가지고 증권사 매매 수수료 뭐 무료, 평생 무료 이런 뭐 이벤트를 하고 있는 증권사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시장 점유율을 꽉 잡고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은 증권사라든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수익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라는 거 신용이라든가 네. 이런 뭐 브로커리지 수익으로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수익 파이 자체가 클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봤을 때 다우기술 그리고 키움증권이 참여하는 키움뱅크 가칭인데요. 키움뱅크를 만약에 설립을 한다라 그러면 키움증권을 지금까지 키워왔던 그런 노하우대로 아마 인터은행도 시장을 좀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익숙해져 있는 고객들이 다른 증권사로 옮기거나 이런 사례가 그렇게 쉽지는 많지는 않죠. 않더라고요. 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키움증권이 은행업까지 함께 동반됐으면 분명히 굉장한 시너지가 발생은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럼 키움증권을 사지 왜 다우기술을 사야 되나요? 왜냐하면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투자분들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인터은행이라던가 뭐 각종 뭐 증권 수수료 뭐 세금 인하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이미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네.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그 밑에 계열사에 대한 지분 가치가 온전히 평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PBR이 0.8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저평가 매력이 있다. 그래서 다우기술 오히려 좀 더 매력적인 종목일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차트가 다우기술이죠? 네, 맞습니다. 어디까지 올려다 보세요?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은 전 한 22,000원만 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좀 강하게 좀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월봉상 본다라고 했을 때 아주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목표는 이 박스권 돌파인데요. 일차적으로 목표가를 잡으신다 그러면은 한 26,00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5월 달에 인터은행 인가가 나는데요. 그 인가가 승인이 되고 키움뱅크가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3만 원대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찍을게요. 네. 다우기술 타피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갈게요. 실리콘웍스 지금 이제 살펴볼까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OLED 관련 종목도 이렇게 네. 튀어오르는 종목군들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리콘웍스 신고가입니다. 네. 어떻게 볼까요? 실리콘웍스가 2014년이죠. LG가 인수를 하고 나서부터 거의 이제 LG에 이제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OLED 또는 LCD 이런 TV 패널에 장착되는 그런 시스템 반도체를 독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중국에 증설하고 다시 1분기에 실적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독점 공급사인 실리콘웍스의 주가도 요즘 많이 오르고 있고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독점이다라는 부분들인데 독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역세권에 뭐 창업을 하려고 해도 사실 그 권리금이라는 걸 내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그렇죠? 마찬가지로 네. 우리가 싫어도 쓸 수밖에 없는 부품이 실리콘웍스의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독점 프리미엄에 대해서 다른 OLED 관련 부품들보다는 훨씬 더 좀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TV 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장성이 엄청나게 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거든요. 휴대폰 시장도 마찬가지로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쇠퇴기로 갈 수도 있을 그런 위험이 오다가 이제 폴더블 폰이 또 출시가 되면서 5G가 출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이 생겨나가고 있는 건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정말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TV를 못 샀지만 이제는 필요가 없어서 TV를 안 사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만큼 TV 산업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산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디스플레이 업종들이 최근에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기저효과에 따른 주가 상승이라든가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또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좋아요 가도 괜찮겠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좋아요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가는 말이 잘 가니까 실리콘웍스 추가적인 상승 가능? 그럼 파워로직스도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요 다음으로 이제 볼 거예요. 네. 이 종목도 그럼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3월 7일 날 제가 파워로직스 이 시간에 10,000원 이상 갈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지금 현재가 드렸거든요. 얼마죠? 지금 11,400원 기록을 했거든요. 와. 근데 사실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좋아요는 못 드릴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요? 너무 많이 올랐기 예. 때문이죠.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좋다 그러면은 무조건 사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이 투자라는 거는 기업을 물론 봐야 되겠지만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도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진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핵심 사업들이 다 잘 되고 있어요. 뭐 카메라 모듈이라던가 뭐 2차 전지 사업도 한다 그러고 ESS 사업한다 그러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섹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들은 카메라 모듈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저번에 기억이 나는데 갤럭시 S10 샀다고 자랑 한번 했었죠.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 5G 모델이 나오는데 쿼드 네. 카메라예요, 뒤에가. 쿼드면 네 4개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트리플도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는데 쿼드도 사실은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갤럭시 11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쿼드 카메라나 트리플 카메라 내봤는데 뭐 반응이 별로네요. 우리 다시 듀얼 카메라로 갈게요. 라고 했을 때 소비자들이 너네 이제 혁신이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과거 모델을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소비자들의 이 조건들, 그러니까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술력이라던가 카메라 뭐 상향이라던가 또는 카메라 개수가 더욱더 늘어날 수는 없겠죠. 대신 그 상향이 디지털 카메라를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상향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파워로직스의 실적은 이번 1분기뿐만 아니라 뭐 폴더블폰 출시되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그래도 추가적인 그러니까 조정식 공략 말씀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좀 밀리면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3월 7일 날 방송을 했을 때 월봉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2013년부터 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힘들었어요. 한 5년 동안. 아마 이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엄청나게 힘들으셨을 텐데 네, 맞아요. 3월 달에 딱 이 고가를 돌파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우리가 이 5년 동안 매물대를 돌파해줬다는 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모멘텀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박스권을 돌파를 해줬다는 거고 그 박스권을 돌파해줬기 때문에 위에 상단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매물대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파워로직스가 한 12,500원 수준까지 오면은 여기서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10,000원에서 한번 그리고 9,500원 수준에서 한번 매수를 한다면은 기술적인 반등, 뭐 단기적인 N자형 파동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보유하셨던 분들은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도 이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신규 접근자는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는데 그럼 파워로직스 이 의견을 어떻게 갈까요? 그래도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글쎄요라고 드리고 나중에 주가 늘렸을 때 좋아요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좀 부담스러우니까 네, 맞습니다. 글쎄요 투자 의견 찍고 마무리합니다. 오늘 내일의 탑픽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우기술 한번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조 전문가와 함께 오늘 종목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